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마냥 여러 지점을 옮겨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느덧 중년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분들이 계셨으면 해요. 저는 꽤 평범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커다란 비극이 닥쳤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모처럼 평일에 함께 시간을 내서 두 분이 놀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현장에서 크게 다친 부모님께서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는데요. 저하고 언니는 그때 두 손을 맞잡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두 분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존재도 모르는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실려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아빠는 돌아가셨죠. 그때 언니가 고등학생,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저희가 장례 절차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알겠나요? 아무것도 몰랐죠. 게다가 경황까지 없던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별로 친인척들과 왕래가 저희 가족은 없었습니다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저희 자매는 그걸 감사하게 여기며 엄마의 회복을 빌었죠. 엄마만이라도 제발 살아달라고 울며 빌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지 17일 뒤에 엄마 역시도 돌아가셨어요. 저희 자매는 한순간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고아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치러진 엄마의 장례. 역시 슬픔 속에서 찾아주시고 도움 주신 친인척분들 덕분에 엄마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고 언니하고 저는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앞으로가 걱정이 됐지만 어른들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 자매의 착각이었습니다. 유경아, 우리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빠하고 엄마 앞으로 나온 약간의 보험금,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의 조의금까지 모두 다 우리가 빼앗긴 거였어. 언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아빠의 사촌 형이라는 분이 큰고모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그러셨었잖아. 아무리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도 제정신 박힌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3일장은 치러줘야 맞는 거라고. 그런 것도 안 하면 사람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따랐던 거였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앞으로 들어오는 조의금들을 노린 거였어. 설마 우리 뒤통수 맞고 다 잃은 거야? 어떻게 어른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에 남은 재산은 우선 청구된 병원비하고 장례식장, 3일장으로 진행한 그 비용,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언니가 말을 맺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로 저희 자매는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어른이 저희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일찍 돌아가셨던 외할머니의 바로 아래 동생이신 저희 자매에게는 이모 할머니가 되시는 분께서 멀리 사시는 와중에도 저희의 소식을 접하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모 할머니께서도 상황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예전에 큰 수술을 받으신 전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 별로 좋지 못하였고 옛날에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시고는 혼자 살아오셨던 마음의 한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오셔서 속병을 앓고 계셨어요. 지방의 고즈넉한 동네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이모 할머니의 거처로 저희 자매는 옮겨갔죠. 언니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모 할머니,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저희를 보셨던 게 다일 텐데 그럼에도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잊지 않고 살게요. 사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저희를 외면하고 뒤통수 치고 모른 척 했는데 이모 할머니 혼자 저희를 받아주셨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저희가 절대 말썽 부리는 일 없이 이모 할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살겠습니다. 유정아, 유경아, 너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남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과 함께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은 부자가 거의 없어. 죄다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기에도 벅찬 이들 투성이지. 그런데 바로 이들이 베풀어 살아간단다. 그런 이들이 세상의 구석에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1등 공신인 거야. 나는 너희 자매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게 돼서 내가 무슨 큰 이득을 보기를 바라지 않아. 그저 남에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인생인 거야. 내 말 꼭 너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거라. 이모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와 함께 자연히 전화까지 하게 되었으니 심적으로 너무 예민한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의 죽음을 이용해 오히려 이득을 보고자 혈안이었던 친인척들을 향한 짙은 증오로 제 눈빛은 매서워진 상태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저를 위해 앞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할 각오를 다진 참이라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언니 역시도 순진무구했던 예전의 눈빛을 잃은 지 오래였죠. 이모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증오로 가득했던 제 내면은 이모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제가 악한 사람으로 자라나면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전학간 중학교에서 조용히 생활을 얼마간 마치자 금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미묘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인연이라고 정의도 내리지 않았었고 그저 독특한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딘가 굽어 보이는 어깨와 등, 안경을 쓰고 조용한 인상을 가진 그 친구의 이름은 이혜진이었죠. 저는 어느새 혜진이와 친해지게 되었었는데 그건 저희 두 사람이 공통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경아,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하고 언니하고 같이 먹어. 어? 이게 뭐야? 이거 라면이잖아.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는 안성탕면이네. 4봉지나 주더니 나한테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거야? 너는, 혜진이 너도 할아버지하고 함께 먹을 게 필요하잖아. 이거 이번에 이웃집에서 라면을 많이 샀다고 우리 집에 나눠준 거야.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동사무소에서 주고 간 식량이 꽤 남아있거든. 할아버지께서 요즘 입맛이 도통 없으신지 드시는 양이 줄어서. 아무튼 우리 집은 이만큼 라면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네가 이거 줬다고 꼭 말씀드릴게. 학교의 사물함 구역에서 몰래 접선하더니 혜진이는 저에게 라면이 든 봉지를 내밀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든 다른 것이든 저희는 종종 서로에게 나누는 걸 했었어요. 마치 저희 집처럼 혜진이도 비슷했습니다. 혜진이는 친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빌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정체불명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도 반지하가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죠. 혜진이의 친부께서는 예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친모께서는 어린 자식을 두고 자주 집을 비우셨는데 기어이 잠적을 해버리셨다네요.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혜진이는 살게 된 것이었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대요. 건강이 안 좋고 연료하신 친할아버지일지라도 그거 같이 사는 게 소중하다는 혜진이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모 할머니께서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저희 자매가 의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렇듯 저희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기에 금세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서로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해. 언니는 친척들을 아직도 죽도록 원망하고만 있고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 그래봤자 어차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본인만 손해인 건데. 너는 언니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그런데 유경아, 사실은 나도 너희 언니하고 비슷해. 겉으로는 덤덤한 척,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착한 손녀인 척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야지만 동정어린 눈길을 덜 받을까봐 그러는 것뿐이야. 사실 나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고 싶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해. 너에 비해서 나는 참 많이 못났지. 저희 자매는 적어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상실한 채로 외롭게 자라온 아이였죠. 그리고 혜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모의 사망 소식을 접했어요. 먼 지역의 원룸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죠. 혜진이가 가진 아픔이 엿보일 때마다 저도 따라서 너무 슬퍼졌어요. 저는 혜진이에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모난 마음을 품게 된 언니는 제가 바로잡을 수 없으니 혜진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모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는 생각 역시도 함께 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혜진이는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고 저와 함께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떨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까르르 웃음을 자주 터뜨렸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어도 항상 웃던 나날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은 혜진이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의도치 않은 연속으로 벌어진 안 좋은 상황에 떠밀려온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고 인간 불신에 걸려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친형제들도 그런 금수만도 못한 배반을 했는데 타이는 아예 믿는 신용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언니 그리고 이모 할머니 이렇게 오로지 두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내심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녹이고 제 신뢰를 얻어낸 존재가 바로 혜진이었죠. 혜진아, 우리는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가족이지. 당연하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지. 우리는 동갑이라서 언니, 동생, 자매는 못하지만 쌍둥이라고 할까? 우리는 쌍둥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가 늘 함께라고 생각하면서 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와 혜진이는 손을 맞잡고 비록 떨어져 지낼지언정 서로를 늘 생각하자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는 다르게 성인이 된 저희 앞에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혜진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좌절했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압류당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원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망한 친모께서 빚을 지신 게 있었는데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난 그 금액이 고스란히 혜진이에게 상속되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독촉장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을 때도 그냥 간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혜진이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고 몇 달 뒤 영면에 드셨습니다. 혜진이가 어느 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유경아, 미안한데 나 하루만 여기서 재워줄 수 있을까? 나 사는 자취방에는 이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당연히 재워줄 수 있지. 누추한 공간이지만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여. 그 사채업자라는 놈들 왜 그렇게 악질이야? 네가 돈을 때마다 내고 있는데도 왜 착실하게 갚는 사람을 이렇게나 괴롭혀? 이제 보니까 돈만 목적인 게 아니라 사람 피 말리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족속들 같아. 내가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거지. 힘없이 웃는 혜진이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진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참 고민했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혜진이를 도와줘야 하는지 이 고민이었죠. 그런데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 혜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머뭇거리면서 힘겹게 묻더라고요. 돈 혹시 빌려줄 수 있냐고요. 그 목소리에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베풀고 산다는 이모 할머니의 말씀, 그게 떠올랐고 혜진이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전 재산, 그때까지 모았던 1,000만 원을 모두 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너 이거 네가 가진 돈의 전부잖아. 이렇게 나한테 건네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라면 내가 당장 숨 돌리고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꼭 갚을게. 진심으로 고마워, 유경아. 우는 혜진이를 보며 저는 비록 수중에 돈은 없어졌지만 잘한 결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혜진이가 어서 빨리 상황이 안정됐다는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감각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졌죠. 혜진이가 잠적했다는 가정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년이 지났을 때 혜진이가 머물렀던 곳까지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본 끝에 영영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마 몹쓸 짓을 당한 걸까 싶어서 겁이 났었는데 혜진이가 짐을 다 챙겨서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는 걸 목격한 동네 신문 배달부가 있었어요. 제 돈을 모두 가져간 혜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거예요. 귀한 돈을 다 잃었다는 상실감,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이런 것으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모 할머니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지금 할머니께서 치료비를 걱정하시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일을 돕고자 했던 너의 마음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힘겹게 남기셨던 이모 할머니께서는 얼마 후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언니와 자주 싸웠고 관계가 조금 틀어져 버렸죠. 세상이 뭐 있다 있냐며 욕을 하던 언니는 열심히 살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하더니 웬 한량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저는 조카가 생겼죠. 형부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남자는 처자식을 내버려두고
혼자 놀러 다니면서 언니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더니 남의 차를 멋대로 타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의 뒷수습은 언니가 해야만 했죠. 심지어 조카는 뇌 쪽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밝혀져서 나이가 어릴 때 수술을 받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병원의 소견도 받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당장 어디서 난단 말인가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으나 제 코도 석자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앞으로 나만 믿고 너는 따라오면 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해줬던 남자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반대했고 그래서 결혼식도 결국 못 올렸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투룸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저를 동정했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자기가 제 인생에 백마탄 왕자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저는 의지했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미천 하나 없는 제가 형부의 비극적인 사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언니, 수술이 필요한 조카, 이런 문제들을 안게 되자 그는 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저를 버렸어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면서 말입니다.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제발 나를 놓아줘. 너같이 불행한 여자하고 살고 싶은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게 할 소리야? 너는 책임감은커녕 의리도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나를 내치고 싶어서 안달난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저는 눈물로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기 위해 제 남은 가족인 언니와 조카를 위해 돈을 벌어보고자 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있던 돈마저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꼬드김에 넘어간 제가 바보였던 것이죠. 달동네 초입에 있는 낡은 집으로 옮겨간 저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며 제 인생의 우울함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부터 동네에 감자를 파는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종 오는 트럭인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국산 핵감자 한 본지에 3,000원에 판다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이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갔는데요. 생각보다 감자 트럭이 집에서 멀리까지 가서는 정차를 한 상태였어요. 꽤 간 다음에 감자 한 봉지를 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죠. 아직 반밖에 안 갔는데 제가 갑자기 길에서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닳을 대로 달아있었던 슬리퍼의 오른발 쪽이 그때 마침 수명을 다해서 끊어진 거였어요. 발등 위를 덮은 게 사라지니 순식간에 밑창만 남아버렸고 저는 무심코 오른발로 맨바닥을 디딘 후에 그대로 엎어진 것이었죠. 일련의 과정들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고질고질한 슬리퍼마저 버리지 못하고 신고 있다가 길바닥에 넘어진 제 처지가 봉지에서 다 쏟아져 나와 제멋대로 땅을 구르고 있는 감자들의 광경이 그냥 그 순간이 웃겼던 것 같아요.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웃길까? 내 인생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엎어진 채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땅을 본 채 가만히 앉아 피식피식 웃기만 하던 저는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사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주말 아침이 이러했던 것인지 길목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녀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차라리 다행인지도 몰랐어요. 낡은 슬리퍼가 끊어져서 넘어지고 감자는 죄다 굴러다니고 일단 초라한 모습 누구에게라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몸을 일으킨 저는 절뚝거리면서 우선 가까이에 있는 감자부터 2알 정도 주워 담다가 문득 시야에 들어온 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방향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 쪽이었는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넘어지기 전에는 저런 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확실했죠. 왜냐하면 그 차는 이런 동네에서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착각할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넘어진 뒤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웃고 있을 때 저 차가 나타났다는 건데 주차할 위치가 아니건만 왠지 시동이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와중에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저 감자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꽤 멀리까지 굴러갔던 마지막 감자까지 주운 다음 밑창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오른쪽 슬리퍼를 챙기려고 넘어진 지점으로 다시 갔죠. 한숨을 쉬며 망가진 슬리퍼를 주우려는데 그제서야 저는 제 곁에 누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계속 바닥에 있는 감자들만 살피느라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지 않았다는 점을 그제야 상기하고 소스라쳐서 그 사람을 쳐다봤죠. 제 또래의 여자, 깔끔한 차림새는 어딘가 묘한 여유가 풍겼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여자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대가 놀랍게도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왔습니다. 슬리퍼 망가져서 어떡해?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슬리퍼 망가지고 넘어지고 감자는 나뒹굴고 여기까지만 해도 짜증나는데 웬 이상한 사람까지 맞닥뜨리다니. 일진한번 사나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한쪽 발만 맨발이라서 묘하게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의 옆을 지나쳐서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왼쪽 슬리퍼도 거의 다 끊어져서 발등 부분이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완전히 다 끊어질 게 뻔했어요. 걸음을 멈춘 제가 망연자실하게 제 발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경아, 내가 집까지 태워줄게. 내 차 타고 가. 바로 여기 근처 맞지? 뒤에서 들린 음성에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불린 저의 이름. 그걸 들은 순간 저는 저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나 버렸습니다. 간신히 다시 감자가 된 봉지를 손에서 놓치지 않은 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왜 바로 못 알아봤을까? 그게 신기한 한편 어쩌면 곧장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할 만큼 과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세련되어 있고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 혜진이었습니다. 저의 피와 같았고 살과 같았던 소중한 1,000만 원을 받고서 잠적해버렸던, 그러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경악과 분노와 당혹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혜진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를 보러 왔어. 드디어 너를 내가 찾아왔어. 근데 알아낸 집 주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바닥에 엎어진 사람이 보이는 거야. 엎어진 모습만 봤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 신기하리만치 너인 걸 바로 알아보겠더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은인이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나 봐. 어쩌면 하늘에서 알려준 것일 수도 있어. 너의 신발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차를 멈추고 너를 집까지 태워줘야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계시를 준 건가 봐. 야, 너 진짜 혜진이야? 혜진이 맞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나?
내가 그동안 네 원망을 얼마나 하면서 속이 문드러졌는지 네가 알기나 해? 저를 향한 혜진이의 말을 듣고 나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졌습니다. 심장이 말도 못하게 세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지고 싶었으나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지금 당장 혜진이에게 이를 갈면 말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너 그렇게 사라지고 처음 1년 정도는 나 솔직히 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어. 안 좋은 일이 너한테 생겼을까봐 그거 걱정하면서 지냈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됐는 줄 알아? 너 같은 것한테 속아서 마음 주고 정 주고 믿음까지 다 줘버린 그런 내 자신이 천하의 바보 같더라.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만 들면서 자기 혐오를 하게 되더라. 최근 2년 정도는 네 생각 안 했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소식조차 없는 너 따위 생각 안 하려고 했어. 너를 떠올리면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분노로 꼭 생각이 끝나버려서 네 생각 아예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은 너 아니어도 죽도록 힘드니까 너한테 배신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정말 미치게 힘드니까. 그래서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네?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니? 네가 말해줘봐. 네 뺨부터 후려칠까? 아니면 내 돈 내놓으라고 몇 살부터 자꾸 흔들까? 뭐부터 하면 좋겠는지 네가 어디 의견 좀 줘봐. 미안해 유경아. 정말로 미안해. 그 어떤 변명으로도 네가 받았을 상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네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10년이 넘어가는 지난 세월 네가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미안하다고 이 사과만큼은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 혜진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허리까지 깊숙이 숙여 보였어요. 그 숙인 몸이 흐느낌에 맞춰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이 내리기 힘든 감정이 밀려들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 와중에 들고 있는 무거운 감자봉지를 고쳐지며 휘청거렸고 그런 저의 등에 차체가 닿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고급 외제차. 이제 보니까 혜진이의 것이었죠. 그 점을 인지한 뒤에야 저는 혜진이가 예전보다 사람의 외양부터가 아주 럭셔리하게 탈바꿈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입은 옷은 간편한 차림새였지만 그럼에도 소재라든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 아우라 같은 것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바로 혜진이를 못 알아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본디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라는 건 바뀌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혜진이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마치고 저는 현기증에 몸을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러자 놀란 혜진이가 성큼 다가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혜진이는 저를 자기 차에 태웠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제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하게 물어볼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오래된 빌라 앞에서 차가 멈춰서자 저는 내릴 생각은 않고 그대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뒤통수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서 도망간 뒤로 어떻게 살았어? 뭐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로또 당첨된 걸로는 이렇게 살기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자 아직 눈물 젖은 얼굴로 혜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미소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 미소를 보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몽롱하게 들떠있던 정신이 조금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왜 웃어? 내가 질문을 했다는 게 웃겨? 나 사는 꼴 네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사는 주제에 잘 살게 된 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웃음니? 아니, 그래서 웃은 거 아니야. 고마워서 웃었어. 나에 대해 물어봐줬다는 건 네가 나를 궁금해한다는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나는 그간 일본에서도 살았고 싱가포르에서도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2달이 다 되어가. 예전 그때에는 너에게 내가 멀리 떠날 거라고 차마 밝히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아주 질 나쁜 사채업자 조직이 내 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고 감시망을 피해서 단 한 번의 완벽한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에게 갈 수도 단서를 남겨줄 수도 없었어. 혜진이는 차분하게 당시의 행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애를 썼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졌죠.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혜진이는 가진 수를 다 써서 사채를 갚으려고 했지만 악질인 그놈들은 야비하게도 금액이 틀렸다는 궤변으로 혜진이를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혜진이를 사채의 굴레 속에서 가둬놓을 작정이었겠죠. 그러다 그 사채업자들이 새로운 조직 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혜진이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 목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었고 자기와 연관된 주변 이들에 대한 걱정까지 같이 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바로 저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혜진이는 직장에서 만났던 분이 일본으로 취업 연결이 되어 떠났었던 사실을 떠올리자마자 몰래 출국할 작정부터 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하죠. 그때 혜진이가 그랬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티를 안 내고 일상을 사는 척하다가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는 계획을 성공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채업자 그 악마들을 피해 일본으로 가는 것에 성공한 혜진이는 그럼에도 한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고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찾았죠. 직장에서 만났던 인연이 어디 회사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 정도는 기업명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자리 잡고 사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동안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한국에 연락해볼 엄두를 못 냈다네요. 제 생각을 매일 하긴 했으나 연락하는 건 꿈도 못 꿔봤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피해를 입게 될까봐 망상처럼 번진 걱정으로 연락도 못한 채로 자기와 저의 인연이 끊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원래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건 공부머리하고는 다른 거였죠. 저는 학창시절에 종종 혜진이가 만약 지독히도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물이 됐을 거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쓸데없이 품었던 가정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도망을 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혜진이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기회라는 것들이 혜진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격 대비 좋은 품질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아직 해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자국민들만 아름아름 잘 쓰고 있는 제품들, 바로 이런 것들을 혜진이는 깐깐한 눈으로 보고 선정하여 수출품으로 지목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야흐로 인터넷 쇼핑의 시대가 열린 시기였고 혜진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운 성공의 길이 눈앞에 쫙 펼쳐졌다고 혜진이는 그렇게 회상했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레 다른 돈이 생각나더라. 네가 내어준 그 1,000만 원. 그리고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이 나에게 사기를 쳐대며 영원히 다 갚을 수 없을 것처럼 꾸며냈던 그 돈까지. 그래서 나는 그 사채업자의 현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때가 내가 잠적한 지 3년이 훌쩍 넘어 4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지.
그 악질 조직이 와이되고 있었던 것 같더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이 전부 사라지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도 없이 사라진 지 6년을 채웠을 때 그것들은 인과응보를 받았는지 자멸해서 조직이 무너진 후였으나 나는 어쩐지 너에게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부족한 스스로를 외면해왔던 것뿐이라고. 그때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나는 고민하다가 그 길로 가게 되었어. 해외 체류가 계속되었고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완벽한 성공을 거둬서 네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많이 못났지. 너라면 분명히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여겼었어. 네가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 너를 찾아왔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 진짜 부질없게 느껴진다. 내가 그때 너에게 느낀 배신감은 그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힘들게 살지만은 않았어. 행복했을 때도 많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인생에서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때 하필 네가 나타나 버렸네. 유경아, 너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겪든 그 점은 변하지 않나 봐. 너는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모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기세가 수그러진 것 같으니까 용서받고 싶은 욕심이라도 들었어? 나 좋은 사람 아니고 잘만 모질게 구는 사람이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아니, 그거 알아, 유경아? 너 나를 원망하는 말은 많이 쏟아내면서도 내 긴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너 아직까지 나한테 그 돈 달라는 말 안 했다? 너에게 피 같고 살 같았던 그 귀중한 돈 1,000만 원, 그건 내놓으라는 말조차 너는 아직 하지 않았잖아. 혜진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한번 눈물이 터지고 나자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버린 것처럼 그 이후로 눈물이 끊임없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런 저를 보면서 혜진이도 울고 저를 달래주기 위해 혜진이가 내민 손을 제가 정신없이 우는 와중에 무심코 맞잡아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어떤 신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손을 꽉 맞잡은 채로 엉엉 크게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옛날 학창시절의 저희로 돌아간 것만 같았네요. 울면서 뭐라고 말을 했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혜진이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 했었고 저는 혜진이에게 무사히 잘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서로가 크게 울고 난 다음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혜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나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제대로 은혜를 갚을게. 나만 믿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사실은 근사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 혜진이가 이런 고급 외제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제 내면은 어쩔 수 없는 기대감으로 차 있었다는 점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 귀중한 돈 1,00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었고요. 하지만 설마 혜진이가 그 정도로 저에게 베풀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다시 재회한 그날에 곧장 혜진이는 저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줬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하루 뒤였어요. 너, 이 돈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게 다 얼마야? 나는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접해본 적이 없기에 얼마인지 가늠도 안 와. 5,000만 원이야. 유경이 너 지금 조카가 많이 아프잖아.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 알고 있어. 부디 요긴하게 잘 써줬으면 좋겠다. 내 하나뿐인 조카가 많이 아픈 거 맞는데
그건 맞지만 갑자기 이렇게 웬 5천만 원을 나한테 주니까 생각도 못했던지라 너무 당황스럽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유경아, 그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언니분께 드리는 셈이니까 무조건 바로 수술비에 써줬으면 해. 그리고 너 은행 이자만 알고 사채 이자는 모르나 봐. 그쪽 세계의 이자로 따지면 나는 너에게 1,000만 원을 빚졌으니까 지금 고작 이것 가지고는 다 갚았다고 손을 털 수도 없어. 너스레를 떠는 혜진이를 보면서 저는 그저 멍하게 헛웃음만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지난 세월 동안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혜진이가 나타나서 제 돈을 갚아주고 조카 수술비까지 해결해주다니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감자를 사러 갔다가 사실은 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지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서 이런 꿈을 머릿속으로 꾸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게 현실일 수가 있어? 저는 오죽하면 현실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었던 나날을 지나온 뒤였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행운이 도래했다는 걸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찾아가서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혜진이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에게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제가 따로 만나자고 얼른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만난 자리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답니다. 우선 혜진이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명품 쇼핑백들이었어요. 3개였는데 3개 다 신발이었습니다. 2개는 슬리퍼처럼 뒤가 뚫려있는 신기한 운동화였고 나머지 1개는 굽이 낮아서 편하고 예쁜 구두였죠. 내가 이런 세계를 체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게 얼마인지까지 모르는 건 아니야. 3개 합쳐서 중고차 1대 가격은 나올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나 주려고 사온 거야? 그날 네가 슬리퍼가 망가져서 길에 넘어져 있는 걸 보고 꼭 신발을 사주고 싶었어. 새로 나왔다는 최고 신상으로만 사왔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마음에 들고 자시고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덕분에 우리 언니도 조카도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런 선물까지 받으려니까. 너는 그때 그 1,000만 원이 네 전재산이나 다름없었잖아. 숫자를 떠나서 전재산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 그건 진짜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직 네가 베푼 것에 비하자면 한참 멀었어. 나도 오늘 마침 너에게 따로 할 말도 있어서 꼭 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다. 유경아, 너 혹시 가게 운영해 볼 생각 없어? 너 예전에 아기자기한 카페 가는 거 좋아했잖아. 돈만 있으면 매일 가고 싶다고도 했었지. 지금은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많아진 카페들 한 곳 정도는 네가 주인으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라고? 가게 운영? 카페 주인?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관여해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만 고용해서 네가 사장 직책만 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어느 쪽이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너만의 사업장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라니까. 나는 꼭 너에게 뭔가를 하나 차려주고 싶어. 그걸로 네가 고정적인 수입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냈으면 해. 나한테 네가 그런 걸 차려주겠다고? 너무 엄청난 내용을 들었더니 나 지금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기가 막혀서 우선은 말을 돌렸지만 혜진이는 무척 단호했어요.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지난 세월 타고난 사업가의 눈을 키운 혜진이는 저를 다시 만나자마자 그런 걸 구상해놨던 거예요. 제가 업장에 신경을 안 써도
꾸준히 가게가 돌아가고 수입이 들어오는, 머릿속에 그런 걸 그려놨더라고요. 결국 저는 휩쓸려 가듯이 혜진이가 차려준 카페의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든 셈이었죠. 전문 인력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초짜인 제가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덕분에 저는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전세로 저에게 집을 구해다 줬어요. 제가 집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의 사색이 되어서 거절을 했었는데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년 뒤에 그 전세금을 어차피 자기가 회수해 가는 거니까 그 기간 안에만 살아달라고 혜진이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광활한 빌라촌 동네를 떠나서 생활권이 무척 좋은 동네에 멋들어진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사도 하고 카페 사장도 되고 건강해진 조카를 데리고 나들이도 다니니까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갈라선 걸 후회해.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간만에 멋대로 연락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헛소리야? 이혼하고 갈라섰다기보다는 네가 일반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었지.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세상가 들어서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수작을 부려도 괜찮은 거야? 네 와이프 귀에 들어가도록 그럼 내가 입 좀 나불거려도 되는 거지? 네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안 돼. 제발 말하지 말아줘.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재혼이었고 임신이어서 워낙 심란하게 지내고 있었더니 너에게 흔들렸나 봐. 변명도 어쩜 그렇게 구질구질해. 원하지 않았던 재혼? 임신? 너 정말 남자 망신 다 시키는구나. 2번 이혼 겪고 싶지 않으면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살아. 내가 언제든 네 와이프한테 너의 만행을 귀뜸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전 남편은 기가 죽어서 허겁지겁 저에게 사과를 늘어놨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건너 지인을 통해서 나중에 듣자 하니 자꾸 술자리 같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놓친 걸 후회한다고 눈물 콧물을 흘려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끝까지 별로인 남자였어요. 제가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유롭게 살고 이사간 동네의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혜진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 측에서는 진작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했지만 혜진이는 저에게 빚을 졌던 일을 오롯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저의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난 뒤에야 그것을 확인하고서 결혼식을 올렸던 거였죠. 그것을 알고 혜진이가 저를 늘 중요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진이의 결혼식에서 놀라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혜진이 신랑 측 하객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을 주로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좋은 인재였으며 저보다 4살 연하였고요. 혜진이는 당연히 그 사람과 안면이 있었고 결혼식 뒤풀이에서 저를 그 사람에게 인사시켜 주었어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사람과 따로 밖에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신 건 분명 별거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 눈빛을 빛내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확실히 호감이 깃들어 있었고 저는 굳이 그걸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또한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슬하에 어여쁜 딸 하나 두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중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은 서울에서 지내지만 2달 정도는 필수적으로 미국에 가서 지내는데 남편을 따라서 저하고 딸아이도 주로 미국에 자주 가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꿈만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죠. 제 이야기를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냐면서 그런 표현을 써주네요. 저희 언니도 잘 살고 있고 조카 역시 무척 건강하게 자랐어요. 혜진이는 두말할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저의 둘도 없는 최고의 절친이랍니다. 어쩌면 다시 되찾은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예의 없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정말 저희 시어머니 행동만 보면 아, 저런 걸 보고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시어머니는 날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그런지 은연중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꼭 지방이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도 인천이랑 경기도? 거긴 서울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덕 보고 사는 거지. 사실 거의 시골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제 고향이 지방이란 얘기를 듣고 인상도 확 굳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만 자랐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대놓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은근슬쩍 남편과 자신이 쭉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걸 강조하시고 제 고향이 지방이라는 점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는 시어머니. 나중에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몇 번은 더 이런 문제로 부딪힐 거라며 스스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제가 끝끝내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도 내심 탐탁치 않은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대놓고 제 앞에서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의 행동에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원래 저런 성격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려무나. 내가 다음엔 아주 단단히 이야기를 해둘 테니까. 아휴, 좋은 기분으로 인사하러 왔을 텐데 혹시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이쯤에서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창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완벽히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좋아한 노래가 하나 있다고요. 남편은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꺼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좀 까다롭고 인색해 보여서 그런지 딱히 노래 듣는 취미 같은 건 전혀 없으실 것 같았기에 전 남편의 말에 꽤 놀랐어요. 몇십 년이나 좋아할 정도면 사실 인생곡이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곡이 있다고? 뭔데? 제가 너무 궁금해하면서 묻자 남편이 깔깔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서울 서울 서울. 무슨 노래인진 몰랐지만 어쩐지 제목에서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할 느낌이 솔솔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직접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하고 알아챔과 동시에 저는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노래 가사 중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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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남편이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딱 그 한 줄의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처음 봤을 때부터 어지간히 서울을 좋아하신다. 서울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저런 노래를 좋아할 줄은. 아무튼 그런 서울 깍쟁이이신 시어머니도 제가 몇 번 찾아뵈면서 결혼 허락받기 위해 노력했더니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마찰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을 적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쭉 지어오시다 보니까 두 분 다 피부가 까마신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고생 한번 하지 않은 것처럼 하얀 피부를 갖고 계세요. 아이고, 사돈어른 너무 반갑습니다. 상견례라고 멋지게 차려입고 온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인사하는데
시아버진 반갑게 마주 악수를 한 반면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한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는데 누가 봐도 시골에서 일한 태가 나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제 고향이 시골이라고 안 좋아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갈 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힘들게 결혼 허락받고 상견례 자리까지 온 거 괜히 일 망치지 않기 위해선 부글대는 속을 꾹 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평범한 상견례 자리에서의 이야기가 오가서 저도 일전의 분노는 조금 잠재운 뒤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묻더군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차는 경운기 타시나요?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모두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아주 잠깐의 정적 뒤 아버지가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장난으로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유쾌하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경운기는 농사 지을 때 쓰고 다른 때는 타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대답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으로 혼잣말처럼 경운기도 고속도로 탈 수 있나? 라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무슨 경운기로 고속도로를 탑니까? 그건 한 번도 시골에 와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말이었죠. 시아버지가 당신은 자꾸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한마디 하고서야 시어머니는 조용해졌지만 전 이미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골에 안 와보셨으면 모르셨을 수도 있죠. 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 아팠죠. 남편도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가 끝나고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 자리에서 잘못이 있는 건 시어머니뿐인데 정작 사과라던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차라리 부모님이 대놓고 기분 나빠하면서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저도 같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웃고 넘어가시는데 제가 나서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상황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주된 일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절 보러 자주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진 몰라도 서울에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며칠 정도 서울로 올라오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가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까 연락하면 나와라. 결혼하고 약 1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명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지라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서울에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뻐서 전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 주말에 아버지랑 저녁 좀 먹고 돌아올게. 장인어른 서울 오신대? 좋겠네. 여보, 잘 다녀와.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했나 봅니다. 물론 당연히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올라오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충분히 나올 법한 주제니까요. 문제는 그 뒤에 저에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평소에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 분이라 처음 전화가 온 걸 알았을 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받았어요. 얘기 들었다. 사돈어른이 서울로 올라오신다면서? 평소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관심 한 번 안 갖던 분이 왜 갑자기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나 궁금하긴 했지만
일단 맞다고 주말에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다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설마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아버지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수고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아버지가 서울로 온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누가 봐도 비꼬는 모양새였습니다. 경운기 타고 오시려면 1박 2일은 걸리시겠네. 지금 저게 할 말입니까?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은 다 끝냈다는 듯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도 한두 번이야 참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어머니의 무시는 그 몇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쩌다 시댁 식구 다 모여서 저녁이라도 먹을 일 있으면 꼭 한 번씩은 저희 집 얘기를 꺼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고향을 무시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린다고 말렸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어요. 전 그럴 때마다 자리 분위기 깨기 싫어서 억지로 웃고 했지만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무시해도 나쁜 건데 저는 시어머니요 며느리잖아요. 어찌됐든 이젠 한 가족이 된 사이인데 대체 가족이 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제 고향을 무시해서 시어머니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구시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는 말에 그냥 소소하게 밭 갈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하지만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농사꾼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시고 아껴서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저희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들도 몇천 평이고 시골에서 살곤 있지만 저희 부모님 명의 건물도 여러 채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 규모도 장난 아니고요. 과수원도 따로 갖고 계시는데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20명이 넘거든요. 저희 고향 가면 저희 부모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근처 일대 땅이 전부 저희 부모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저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고 거름때나 묻은 그런 일반적인 농사꾼이라고 단정 지으신 건데 딸인 제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어요. 사실 유치하게 우리 집은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농사 짓는 집 아니다. 땅이 몇천 평이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한다는 자체가 유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제가 참고 넘겼지만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게 될 것 같아서 아버지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아빠랑 엄마 얘기 꺼내면서 자꾸 가난하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제 푸념에도 그저 껄껄 웃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네가 그냥 웃어 넘기라고 말이죠. 서울 사는 분이 시골 일을 어떻게 하냐?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까지 그렇게 나오니 처음엔 저도 그래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절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집 얘기 꺼내면서 은근슬쩍 제 속을 긁는데 정말 이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연락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어머님이 또... 그 사이에 잔뜩 쌓인 시어머니의 만행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던 것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친 것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자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는 아유, 네가 왜 울어? 어? 뚝 그쳐, 뚝, 응? 하며 어떻게든 절 달래려 했습니다.
제가 울고 나서야 아버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시어머니가 그 사이 또 뭐라고 했는지 전부 낱낱이 고했고 아버지는 생각이 조금 많아지신 모양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일이 있어도 어지간한 건 그냥 웃고 넘기자는 주의라서 크게 화낸다거나 혹은 어떤 일에 과도하게 신경 쓴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이번엔 아버지도 제 눈물로 인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무시를 많이 하니? 아휴, 왜 자꾸 그런디야? 너 피곤하게.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지 알아주시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통화하고 나서 최대한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화가 와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에게 받으라 했고 진짜 어쩌다가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그냥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저만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기를 한 달 정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새로이 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휴일이 길잖니.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네 시부모 데리고 여기 한번 놀러와라. 아빠가 그때까지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얘기하면 분명 또 한 번 비꼬는 소리가 들려오겠지만 저는 내심 아버지의 이야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시어머니께 제대로 보여주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에게 아버지한테 아까 전화 왔는데 이번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라고 의중을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안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먼저 초대해 주시면 우리야 고맙지. 라고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역시나 예상대로 인상을 조금 찌푸렸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좋다고 하니 별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저희 집 고향을 갈 때까지 진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준비를 해놓으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거기까지 가서 또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과 고향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니 금세 시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찾아갈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기차 타고서 내려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하는 분이다 보니까 평소에 트럭을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트럭을 끌고 오셨겠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주차장 쪽에 가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온 차는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새 차가 앞에 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 종류를 잘 몰라서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왜 새로운 차를 사셨지? 하고 혼자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저와 다르게 차를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남편이 아버지의 차를 보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여보, 저거 한 대에 4억이 넘는 차야. 차 한 대가 4억이라니.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 형편에 그런 차 몇 대 사는 거 어렵지 않은 건 아는데 대체 그동안 없던 차가 왜 그 사이에 갑자기 생겨났는지. 남편의 말소리에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는지 휘둥그레한 눈으로 차를 쳐다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준비했다는 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그날 입고 온 옷도 엄청 깔끔하고 오히려 상견례 때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으셨는데 그 옷은 제가 일 다니면서 돈 많이 모았을 때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던 명품 옷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것들을 산 거라 위아래 다 합치면 몇백은 우습지도 않게 넘겼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거 제가 사준 500만 원짜리 옷이네요. 예쁘긴 한데 확실히 좀 아쉽긴 하다. 더 비싼 걸 사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하게 굴었네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 말이 부끄러운지도 몰랐죠. 일단 아버지도 그런 제 의중을 눈치챘는지 허허 웃으면서 옷이 저렴하긴 해도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 세상 그 어떤 옷보다 비싸지 암. 그럼. 이라면서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슬쩍 시어머니를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게 정말 꽃이다 싶더군요. 어찌나 부녀가 손발이 잘 맞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로 끝날 거였으면 아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미리 잡아놓은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제가 군데군데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키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저희 부모님 땅이에요. 저쪽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과수원 중에 하나인데 보이세요? 라며 땅 자랑을 막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시아버지만 대단하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축켜 세우셨죠. 식당도 그냥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꽤 멀리까지 운전하고 가길래 아버지가 어디로 예약을 잡아놨나 했는데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식당을 예약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괜히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서 저희 집이 부자임을 어필했습니다. 그것도 유치하게 그냥 대놓고요. 그러고 보니 작년 농사 매출이 30억이 조금 넘었는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 지금 남은 돈이 절반밖에 없어. 저쪽 부근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내놨는데 어제 3억에 전부 매입을 해선 이제 거기다가도 농사를 지을 예정이야. 그런 이야기 나눌 때 시어머니 표정이 어땠는지 도저히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오묘한 표정은 정말 직접 봐야 하는데 요즘 이런 상황을 보고 사이다 마셨다고 하잖아요. 저 그날 정말 사이다 한 3리터는 벌컥벌컥 들이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 마치고 나와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논과 과수원을 구경시켜준다면서 또 차를 몰고 간 뒤 내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워낙 많고 넓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가 지쳐서 헥헥거릴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평소 쓰시는 경운기랑 트랙터 같은 것들도 쫙 보여주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흙도 묻어있고 엉망진창으로 대충 놓여있던 게 아버지가 시부모님 온다고 신경 쓰셨는지 무슨 새 기구처럼 삐까번쩍하게 닦아놔서는 오와 열을 맞춰 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버지지만 너무 귀여우셨어요. 다 세마기도 힘들 만큼 쫙 늘어져 있는 기구들을 보면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입을 떡 벌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기게 한 대당 1억은 넘어요. 작아 보이는데 엄청나죠? 서울에서 굴러다니는 어지간한 차들보다는 비싸서 잘 다뤄야 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보고 부자다, 성공하셨네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때 가니까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그동안 제게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다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창피해하는 모습에 저는 시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웃었어요. 게다가 멀리까지 온 만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저희 시골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집조차도 그냥 일반 시골집이랑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엄청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서는 원래 살던 집을 아예 개조해서 평수도 더 크게 만들고 층까지 올려 엄청 멋지게 지어놨는데 정말 잡지에 나올 법한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무슨 공중파 드라마 쪽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집을 촬영 장소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요. 전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막 자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살고 계시는 집이라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 부모님 집 드라마에도 나왔을걸요? 사실 촬영 장소로 준다고 해도 매일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 다른 집도 많으셔서 거기서 그냥 살면 되긴 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그냥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입 다물고 있긴 뭐 했는지 정말 어거지로 표정을 펴서는 그래, 집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표정도 정말 그냥 똥 씹은 표정 있죠? 딱 그거였어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사정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부자다 뭐다 소리를 들어서 콧방귀도 안 뀌던 시어머니가 직접 보고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 부잣집 딸이야. 더 이상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마. 라는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하루 저의 시골집 다녀온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는 저한테 부모님이 어쨌다느니 시골이 어쨌다느니 하지 않으십니다. 와,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하고 저희 집 가난하고 못 사는 줄 알고 무시하던 시어머니를 이렇게라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센스 넘치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저도 기펴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사돈어른은 여전하냐?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마구잡이로 웃으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꺼내요. 아빠 덕분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이제는 시어머니 신경 안 쓰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인간적인 부분이 없으십니다. 자식들에게는 물론 며느리들에게도 매일같이 욕하시고 온순한 시아버지를 아주 쥐락펴락 난리도 아니어서 어쩌다 다 같이 가족끼리 저녁이라도 먹게 되는 날이면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타박받는 시아버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굉장히 순하시고 착한 분입니다. 대체 어쩌다가 저런 아내를 맡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사실 저희 중에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며느리들은 당연하고요. 남편과 다른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죠. 남편한테 어릴 적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시어머니는 어릴 때도 엄청 엄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다짜고짜 욕과 함께 매가 날아오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성격 옛날부터 유명했지. 동네에서 우리 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성질머리 더럽다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 어릴 때 남편은 지방 쪽에 조금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그 동네에 시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간 기피 대상 1호처럼요. 혹시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어머니 심기 건드릴까봐 동네 사람들은 정말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닌 이상 멀리서나마 시어머니가 보이면 최대한 눈 안 마주치고 지나가려 했다고 해요. 그 정도 성격이시니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성질로 유명했는진 알만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랑 이렇게까지 계속 왕래할 이유가 없다고요. 보통 옛날 분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반면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이고 한데 남편의 집은 정반대예요. 시아버지가 정말 가정적이시고 좋은 분이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기적인 편이거든요. 다른 아주버님들도 시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다 그럴 정도이니 뭐 말 다 했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 병을 앓고 계신 것도 아니었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아버지였기에 절 포함해서 큰형님과 동서도 정말 친가족이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랬어요. 아버님 대체 어쩌다가 연세에 비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3일 내내 시아버지 장례식이 있으면서 참 사람 사는 게 허망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불과 돌아가시기 전주까지만 해도 오랜만에 남편, 아주버님, 동서, 큰형님 이렇게 다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고 저희 중 그 누구도 시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아버님, 다음에 봬요. 하고 인사하고 평소같이 나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독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마음이 아프신지 장례식장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서 본 시어머니 모습 중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며칠 정도는 평소보다 얌전하게 있으신 것 같더니 또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예전의 그 욕쟁이 시어머니로 돌아오셨는데 정확히는 예전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셨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히스테리가 저희나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들한테 오는 것 같았는데 진짜 다들 진저리를 쳤어요. 명절같이 꼭 가야 하는 때 아니면 어지간해선 어머니 보러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시아버지에겐 지극정성 효자였던 남편도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막무가내 행동이 더 심해진 시어머니와는 연락도 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흰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에만 시어머니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어요. 앞서 말한 명절이라던가 시어머니 생신 같은 날이요. 그리고 그건 다른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저야 남편에게 일부 들은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을지 뼈저리게 잘 느껴지던데 실제로는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거나 한 것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시어머니와 왕래하지 않으려는 남편과 아주버님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라도 만약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속된 말로 연 끊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5년쯤 되던 때였을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명절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만 시댁에 찾아뵙고 그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까 다른 아주버님과 큰형님,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5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무사히 넘어갔죠. 시어머니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어머님이 이 정도면 화를 내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면에선 또 쿨하신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평소에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죠.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딱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니, 시댁에 들른 지 불과 며칠 전인데 왜 갑자기 또 들르라고 하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귀가했을 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까 당신 회사가 있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당신이랑 같이 이번 주말에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 대체 무슨 일이실까?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연락하신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남편은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전화를 걸었나 했더니 다른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동서들도 어머님한테 똑같은 연락을 받았고 모두 같은 날에 시댁에 내려가야 한다고요. 어쩐지 저희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시어머니 모습에 저희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단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불러 모았으니 다 가야 하긴 해서 주말에 날을 잡고 비슷한 시간대에 다 함께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여기 거실 중앙에 다 앉아봐라 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옹기종기 둘러앉아서는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하나하나 훑어보시더니 졸지에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 갑자기 저희가 모르는 재산이라니. 며느리들도 놀랐지만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더 놀란 눈치였어요. 저희야 처음부터 이 집 식구가 아니었으니까 재산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 사이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주버님들까지 모두 놀랄 정도였으면 정말 그 재산에 대해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게 틀림없었어요. 특히나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잡고서 밝힐 만한 재산은 더더욱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금액을 들으면 너희가 까무러칠 거다. 속물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 안 가질 자식이나 며느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은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이미 시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재산은 시어머니 몫을 제외하고 일부 나눠 가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어서 재산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애초에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배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자라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감상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고 심지어 그 금액까지 엄청나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날 애지중지 보살피는 사람한테 그 재산을 모두 주겠다. 그러니 너희끼리 상의해봐라. 10년.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정말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가정이 맞다면 손해보는 장사도 아닐 겁니다. 전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오래 살아온 꼬장꼬장한 시골 노인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돈이 많았다고 전해 듣긴 했어. 남편도 너무 까마득한 얘기고 살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온 적이 없던지라 잊고 있었던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들으니 갑자기 생각난 모양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얼결에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발언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아주버님들을 포함해 저희 며느리들도 다 같이 술렁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너무 대놓고 티내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재산을 탐내는 느낌은 내지 않았지만 한 번씩 눈빛 교환을 했을 때 다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명확하더군요.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죠. 당연히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며느리로서 엄청 시어머니를 대접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이상 제 감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딱 그 이야기만 하고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저녁이나 먹자 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셨는데 저희들은 다 같이 저녁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재산 그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 시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셔서 저녁 메뉴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고기 말고도 이것저것 준비하자는 큰형님의 의견에 다 같이 마트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배가 아파서 저는 작은 방에서 쉬고 있다가 다들 돌아오시면 식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죄송해요. 라고 양해 구하고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은 집에 단둘이 남아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배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걷는 게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 동서랑 큰형님이 나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할 때 저는 조용히 작은 방에 들어와서는 이불을 하나 펴고 베개를 벤 뒤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얼마 뒤 다들 밖에 나가는 문소리가 나고 금방 조용해지더군요. 그때는 배 아픈 게 먼저였던지라 시어머니 재산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쿡쿡 쑤시듯이 배가 아파서 한 손으로 배를 계속 문지르며 그런 푸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이미 다 같이 고기며 뭐며 사려고 장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오직 저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방과 방 사이 방음이 잘 안 되어 그런지 통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가 하던 대로 했어. 애기들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에휴, 하긴 재산이 있다는데 지들이 어쩔 거요? 남의 통화이기도 했고 통화 주인공이 시어머니인 만큼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무리 봐도 느낌이 이상해서 전 누워있던 몸도 일으켜서 벽에다가 바짝 귀를 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이 다 밖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평소보다도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계셨죠. 이래야 지들이 지엄마 챙기고 그러는 거지. 그만큼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게 키워주면 되지. 에휴, 그나저나 내 팔자도 참 박복하다. 없는 재산을 있다고 해야 그때서야 지엄마한테 관심을 갖는 꼴이라니. 어휴. 통화 내용은 아까 전 시어머니가 저희를 모아놓고 이야기한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엿들으면서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 아까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무 재산이 없다니. 저희를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화가 난다기보단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쥐죽은 듯이 숨까지 멈춰가며 마저 통화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나 아주버님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정말 명절이나 생일 때만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것 빼고는 아예 발길을 끊자 그게 내심 서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티만 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산 이야기를 하며 본인을 신경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어머니였지만 안쓰러운 모습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속인 게 없어지는 사실은 아니기에 저는 모든 통화를 들은 다음 이따 기회를 봐서 남편에게 알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족들이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오랜만에 술도 한잔 나누었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 제가 쌈 한번 싸드릴게요.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큰형님이 정말 얌체같이 나서서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쌈을 싸드리더군요. 며느리들인 저희에게도 가차없던 시어머니인지라 저희 중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가장 싫어한 건 단연코 큰형님이었습니다. 큰형님도 어느 정도 성질이 있었던지라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구를 껴대는 모습이 참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렇게 티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동서하고는 사이가 좋았던 것에 비해 큰형님과 동서 그리고 큰형님과 제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며느리라서 조금 붙어있는 정도였지 저희도 큰형님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큰형님이 워낙 얌체 같은 기질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걸 못 견뎌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저와 동서가 본인만 빼고 뭐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둘이 무슨 얘기해? 라면서 꼭 끼어들었고 한 번은 저랑 동서 사이를 이간질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을 텐데 제가 당시에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업이 좀 있어서 시어머니 생신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큰형님한테만 했거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같이 준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최대한 일 끝나고 빨리 갈 테니까 동서한테도 저 일 때문에 늦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전해줄게. 그렇게 그날 한참 동안 일하고서 늦은 밤에 불이 나게 시댁을 갔는데 이상하게 동서가 자꾸 저를 피하더라고요. 말을 걸려고 해도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자리를 뜨고 만약 제가 그때 어떻게든 동서를 붙잡고서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을 기점으로 동서랑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어찌저찌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님이 제가 시어머니 생신에 늦게 오는 이유를 마치 동서가 불편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전해놨더라고요. 동서는 자기가 저한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조금 멋쩍기도 하고 또 본인은 저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속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절 피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큰형님이었던지라 그렇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간이며 썰개며 다 빼줄 듯 구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식사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고했어요.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생각을 했지?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남편도 내심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에 혹했는지 엄청 허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른 아주버님들한텐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동서와 카페에서 만난 다음 동서에게도 제가 작은 방에 있을 때 엿들었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어머님, 재산 같은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날 다른 사람들 다 장 보러 갔을 때 방에서 어머님 통화하는 내용 들었는데 자식들이 본인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런 식으로 재산 있는 척하면서 이야기한 거였어. 어머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정말이에요 형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까지... 진짜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솔직히 이거 몰랐으면 동선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마 시어머니 모시려고 했을 텐데. 맞아요. 저 솔직히 시어머니가 재산 얘기했을 때 조금 탐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고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형님. 형님 아니었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야. 동서랑 우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날 보니까 마침 큰형님이 어머님 모시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데 우린 그거 장단이나 맞춰주자고. 그리고 서방님한테도 비밀이야. 이 이야기 새 들어가면 집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입단속 잘하자고. 그리고 얼마 뒤 큰형님네 부부가 저희를 모두 본인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게 뻔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큰형님 부부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큰형님 부부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니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겠다. 큰형님도 옆에서
내가 마침 이제 일도 쉬려고 해서 어머님 모시기 딱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잘 모실게 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재산이 탐나서 그렇다고 하던가. 너무 티나게 시어머니 위하는 척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저와 동서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작은 아주버님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듯 보였지만 큰아주버님이 장남인 것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이 이걸 이기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이유를 말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다른 동생들도 시어머니 재산에 터치 안 하는 조건으로 큰형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큰형님은 없는 돈 쪼개서 시어머니를 해마다 관광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다고 하더군요. 큰형님 성격이 참 용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 성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큰형님도 본인 성격 죽이느라 정말 고생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잘 참으셨죠. 그런데 큰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엄청 헌신하면서도 점점 약속한 10년이 다가오는데 재산에 대해선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으니 뭔가 불안했나 봅니다. 어머님도 저희 사업 요즘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토록 열심히 모셨으면 어머님도 조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말이 사업 타령이지 그냥 10년이나 모셨으니 빨리 재산을 달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었죠. 저는 거기서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숨기면서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재산을 공개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얼마였는 줄 아시나요? 700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이요. 큰형님은 결국 겨우 700만 원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시어머니 온갖 비위를 다 맞추면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큰형님이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는 본인이 직접 말해줘서 알게 됐어요. 아니, 어머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700만 원이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겨우 700만 원 갖자고 1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 줄 알아? 그러고서 하는 말이 본인들한테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들었던 돈의 일부라도 보태라면서 단돈 몇백만 원씩이라도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하더군요. 뻔뻔한 게 참 큰형님 같아서 속으로 코웃음 한번 치고서 저는 너무 놀랐다는 듯이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근데 형님, 그때 형님이 저희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시어머니 재산 한 푼도 안 타는 조건으로 약속했잖아요. 대신 형님 부부가 금전적인 거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비를 보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그날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큰형님 부부한테 간 건데? 큰형님도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는지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한테도 전화를 건 모양인데 동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후에는 연락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완전히 거짓말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희한테 재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알면 저희가 까무러칠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까무러치는 금액이긴 해요. 700만 원이라니. 시어머니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지라 아직도 큰형님 부부네 집에서 죽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큰형님 부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둘째 며느리인 제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제가 잘 모실 수 있을지. 그냥 평생 큰형님 부부네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